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계산기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아나운서타 도나스 김재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대위원장 내정자 김준우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현근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정치인싸 일요일 방송 오늘은 여론조사로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요새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4일에서 6일 조사하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63.9%가 공감, 33.9%가 비공감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공감이 훨씬 많은 수치인데 이 중에서 이제 주목되는 점이 TK에서도 찬성 여론이 59.5%로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장 소장님? 근데 왜 저를 보세요? 저기 대통령 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항상 옳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회가 판단을 하면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왜 가리시는 거예요? 장수리 수장님은 목소리면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얼굴을 왜 가려요? 아니 라디오인데 얼굴을 왜 가려요? 아무리 유튜브로 나갔지만. 찝찝한 거 털고 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TK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TK가 보게 되면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나 지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도 그렇고 그 전신 정당도 그렇고 TK 민심이 늘 든든한 것 같지만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또 보여주는 지역이 대구, 뭐 TK 뭐 이래요. 그래서 찝찝한 거 있으면 털고 가라라는 여론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뭐 잠시 뒤에 또 여론조사 이야기는 계속해서 할 건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면 이거 지지율 5%에서 10%포인트까지 오락가락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거든요. 근데 워낙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예측을 잘하다 보니까 귀가 좀 솔깃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롭냐 상식적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거부한다 아니면 숨기고 싶어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면 대통령의 당선 명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대통령한테 기대할 게 없다라는 분들이 지지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한편으로는 또 검찰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발의는 봄에 된 거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온 거고 그 사이에 수사해가지고 기소했으면 훨씬 명분이 죽었을 텐데 못한 거죠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도 이건 공범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너무 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지금 뭐 이준석 신당 뭐 계속 어제 오늘 얘기하지만 이준석 대표, 유승민 대표 끌어안냐 안 끌어안냐 보다 어쩌면 양평 원안 추진, 김건희 특검 전격 수용 이랬으면 그 비주류를 갖다가 통합하는 문제는 훨씬 더 뒤로 밀리고 지지율을 유지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통합 문제까지 더 문제가 돼서 지지율이 계속 정체거나 하락세로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조금 뭐 찝찝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본인 가족,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놔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지금 그렇죠. 계속 임명하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친인척 관리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민정수석실은 해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손 놓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대통령이 뭐 최근에는 좀 뭐 민생 행보에도 나서고 총선을 의식한 좀 이제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준우 비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 그냥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배경 여론조사는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지금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프닝 하면서 저희가 이제 TK 민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다녀왔었잖아요. 해외 순방 이후에. 그로부터 12일 만인데 네. 굉장히 바트게 또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직접 대구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보수 지지층 결집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흔들거렸고 앞으로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TK에서 지지율이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고 그래서 대구 행보를 강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칭송을 하니까 좀 회복하는 그런 추세가 나왔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 같아요. 앞으로요? 네, 왜냐하면은 친박의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었던 최경환 전 의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내년도에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거야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영남권의 물갈이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후보들을 그쪽에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의 축이 돼가지고 본인의 구상이 좌절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돌풍을 일으키면 완전히 내년 총선의 구도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만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왔을 때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 이준석 TK 목장 혈투가 시작됐다. 예, 맞아요. 그랬더니 막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도 거의 뭐 3분의 1씩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30%대에서 거의 민주당, 뭐 신당, 국민의힘 나오는데 결국은 TK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도 보면 지금 수시로 대구 가서 인터뷰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이 어쨌든 대구를 자기가 차지해야 여기 주도권을 잡아야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도식에서 만나는데 뭐 한 열 며칠 만에 또 가서 대통령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찾아오면 좋죠. 대통령이 나를 찾아오는데 그 안 바뀔 사람이 없잖아요. 본인도 일단 정치적인 회복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처럼 뭐 최경환 뭐 우병우뿐만 아니라 뭐 유영하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 얘기도 좀 건넬 수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둘 다 지금 저는 어쨌든 포커스는 윤석열, 이준석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TK를 갖고 싸우는 건데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는 뺏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고 뭐 서문시장 찾아간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겠느냐. 제가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사실 왜냐하면 대선 때도 계속 했었고 계속 해온 거란 말이죠.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지거나 안 좋은 이유가 뭐 안 찾아와서가 아니거든요. 뭔가 좀 국정 기조 좀 변화해라. 사람도 좀 제대로 바꿔라. 이런 건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TK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지키는 사람보다 뺏는 사람이 훨씬 더 쉬워요. 뺏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유리한 상황이다. 아니 네. 제가 저번 주 정치인사 빠지고 대구시장 갔다 오셨잖아요. 예, 대구 1박 2일로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대구에서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 정치를 계속 해왔던 분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 얘기가 결론적으로 그래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는데 내년 총선 때까지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니까 자꾸 대구 가서 대구 시민들 뭐 TK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 저 힘이 나요. 윤석열 계속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감정적으로 그래 우리가 총선 때까지는 그래도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뉴데일리 의뢰 여론조사였나? 거기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TK에서 1위 나온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또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조금은 지금도 사실은 국민의힘에 40대 중반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약간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얼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실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좀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좀 체급이 약하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체급이 높으니까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슷하게 같은 값이면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 오면 조금 이제 진정이 되는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추도식 때 볼 때도 저도 그 두 석이라도 꼭 챙기겠다라는 꼼꼼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최경환 의원, 우병우 수석
2명 나오는 출마 예상 지역구에서의 변수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용산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지난번에 제3당, 제3지대 정당 특히 이준석, 유승민 신당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수도권에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영남에서 승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당 모델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이 시나리오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영남권 출마자들을 좀 제대로 빨리 영입해서 조직화를 해야만 이 뭐 딜이 될지 창당 작업이 될지 그것들에서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된 정보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예, 그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방송을 했었을 때 여기에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게 TK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그냥 단순히 보수 텃밭에서도 지지율이 빠지니까 정신 차리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TK는 호남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결국 국민의힘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거나 국민의힘 소속을 가졌던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식구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K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 제3신당의 동력이 여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율을 잘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TK 몇 석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2주가 지난 지금 사이에서 제3신당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지지율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TK 지지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인가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것과 유사하게 지나간 인물들에 대해서 자꾸 호소하는 게 유권자들한테 얼만큼 다가갈지 사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T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말을 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지지율을 얻어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TK 민심이 과거에 인기 많았던 인물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하는 데가 바로 TK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처음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로 처음으로 이 지지 호소를 했던 인물이 유영하 변호사거든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당시 지방선거, 지난해 지방선거에 홍준표 뭐 시장, 뭐 김재원 최고위원 여러 명이랑 경선을 했었는데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김이 얼만큼 반영됐느냐.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절절한 호소를 듣고 얼만큼 지지를 해줬느냐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크게 영향이 안 미쳤다는 게 드러나 버린 셈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만큼 클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진짜 대구 민심이 들썩이는 이유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저는 다가가지 않으면 TK 지지율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 지금 TK 민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김포 서울 편입 요거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론으로 정한 요게 또 TK에서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조사가 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랐는데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응답을 보면 찬성보다 반대가 2배 이상 높았고 전반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는 60% 넘게 반대 70%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대 의견이 있었고 특히 신기했던 게 TK에서도 반대 민심이 높게 나왔었거든요. 과반 이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발언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 이제 거대 양당은 사실은 뭔가 혁신을 하려면 옵션이 되게 많아요. 옵션이 되게 많은데 제일 쉽고도 어려운 길을 피해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소수 정당은 옵션 자체가 별로 없어서 막 이렇게 쥐어 짜내야 되는데 여기 근데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소수 정당이라고 하시지만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잖아요. 비례는 예정자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소수 정당의 그러니까 느낌이 좀 빠졌어요. 제가 좀 무슨 얘기냐면 김포 서울 편입은 수도권 민심 어떻게 할 거냐. 대구 민심 출렁이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자. 이게 이른바 핀셋 대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크게 보이는 거죠. 유권자들도 서울 이거 수도권 흔들어 보려고 김포 문제 꺼내는구나. 대구 출렁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구나. 이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우리 똑똑하고 현명한 유권자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특검 수용하고 그다음에 뭐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하고 홍범도 장군 뭐 관련 논란 다 정리하고 이상민 장관 뭐 여가부 장관 이런 거 뭐 쭉 정리하고 이러면 그냥 올라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본인이 했던 것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그 뒤에 새로운 것들로 뭘 하려고 하니까 반쪽짜리 혁신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뻔하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를 보고서조차 올릴 사람이 있었냐 용화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뻔하고 가장 쉬운 길을 피하기 때문에 뭐 계속 이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이슈몰이를 하는데 그거는 총선 국면에서의 승리를 원한다면 이건으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슈를 던진 거는 전 잘했다고 봐요. 이런 정책 이슈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안을 여야가 논쟁함으로써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행정구역 대개편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뼈아프게 실수한 것은 이거 같아요. 내부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이거 처음에는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다가 좀 압박하는 형식을 취하니까 그럼 한번 우리 연구 TF 만들어 볼게요. 이러고 다른 시도 단체장들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권 내에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를 계속해서 공매도라든지 다른 정책 이슈를 계속 던지는 것들은 당연히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주도권 회복 차원에서는 잘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이긴 해요. 그 김포시 편입 관련돼서는 제가 거의 초반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대를 했던 입장이긴 맞아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던졌던 것 자체는 저는 큰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할 때 그 이준석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표가 저한테도 한번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신문 1면에 새누리당 기사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평가의 핵심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기사인지 나쁜 기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은 신문 1면에 우리 기사가 나갔다 안 나갔다가 확실한 평가 기준이라는 약간 이제 거예요. 악플도 관심이다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뭐 반대 여론이 있든 찬성 여론이 있든 우리가 전국 주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는 높지만 지지율이 오른 거는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우리 안에서도 뭐 있고 그걸 뭐 자정작용이라고 하든 아니면 뭐 다이내믹스라고 하든 뭐라고 부르는지 간에 우리 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고 이 이슈에 관해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뭔가 해보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총선 국면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김준우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안에서 문제 있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서는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겉에서 뭔가를 붙이는 것보다도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면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국민들께서 이런 거는 좀 제대로 해라라고 지적하는 부분 우리 안에 있는 뭐 불편한 진실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분명히 해결해 나갈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에는 오히려 이번 김포 편입 문제는 이제 집권 여당의 수준을 딱 보여줬다고 봐요. 말씀처럼 뭐 관심을 못 끌다가 관심 끈 거면 성공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아마 중요한 분기점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결사적으로 반대한 걸로 보이는데 이분이 단순히 인천 김포 문제가 아니라 이분 김포에서 김포시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김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세게 반대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아마 분위기가 넘어갔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 이게 사실 행안부 소관이거든요. 이분도 국회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뭐 김포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 이래요. 그다음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분도 아유 뭐 우리 도에서 그렇게 뭐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 이러고 서울시장도 약간 아유 뭐 연구해 봅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천 경기 그다음에 서울의회 뭐 지자체장이나 뭐 교육감이나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이거 합시다 막 해도 이게 될까 말까예요.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에 소속에 있는 분들도 약간 이제 뭐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 던진 거거든요. 뭔가 전환하기 위해서 던졌지만 그게 그러면 처음에 딱 먹히면 역시 집권 여당은 뭐 정책 능력도 있고 조율 능력도 있고 잘 되네. 지자체장들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처음으로 던졌는데 그 당내에 있는 분들도 다 아니야. 그 대통령실도 별 관심 없어. 지평구도 관심 없어. 오로지 김기현 대표 혼자만 관심이 있어. 좀 유기적인 느낌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다음 여론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경태 의원이 뭐
토목공학 박사라니까 뭐 뉴시티에서 만들었다는데 이름도 3번씩 바꾸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의 이제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접을 거냐. 이게 제가 문제예요, 오히려. 뭐 펼친 걸 잘했다의 논의는 이미 끝났고 이제 그렇죠. 잘 이거 어떻게 접어야 되는 수습할 거냐 상황이 문제인데 됐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누구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저는 유정복 인천시장 말씀하신 거죠? 인천시장 여러 번 했다. 근데 전 첫 대응에 김포시장 옛날에 했어요. 아, 그랬어요? 김포시장 하다가 맞아요. 국회의원도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김포 나중에 하고. 인천시장 하신 거예요. 맞아요. 김포를 잘 아시는 김포랑 분이에요. 인천이랑 다 잘 아시는 그렇지. 분이에요. 그렇죠. 아, 근데 초반에 저는 그러니까 그 현근택 변호사님 되게 이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되려 저는 여기서 민주당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김포시 편입 관련돼서 이슈가 던져졌을 때 김포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진짜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김포랑 저기 떨어져 있는 도봉구에 있는 당협위원장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나를 띄고 있는데 민주당 김포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 물어보니까 전화도 안 받는데요. 아니 어떻게 자기 지역구에 이슈가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를 안 낼 수가 있어요.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그리고 국민한테 끌려가서 싫어서 그러는 건지 한마디도 안 나는 거. 저는 지역구민들이 보기에 그거 되게 이상한 그럼 거 같지 오세훈 않아요? 시장은 참석에 반대요. 그거는 뭐 논의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김포는 해당 사항 지역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총선이랑 지방선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지방선거가 다음에는 진짜 정권 말이어서 정권 심판 선거가 될 텐데 예. 이 와중에 이번 정권 초기에 당선된 분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다시 이기려면 여기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유정복 시장이든 임태희 교육감이든 다 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김포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박상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곤란해하는 입장이죠. 아니 잠수를 타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김포 국민들도 갈려요. 예를 들면 나 농어촌 특례 전형 지역 균형 선발 노리고 있었는데 내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우리는 안 되네 이러는. 그러니까 김포는 무슨 다 찬성할 거라고 보시는 것도 이거는 예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폭탄 하나 그냥 던진 거예요. 그래서 피탄을 누가 맞았냐? 김포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맞고 유정복 시장 맞고 그렇게 맞은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이게 무슨 좋은 수냐? 피하 구분 없이 그냥 마구 던져가지고 사상자가 아무렇게나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좋은 정치적 수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근데 본인이- 김재섭 위원장이 짚어준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좀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의견을 내기가 이제 그런 게 좀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나? 그러니까 라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생각하는 자기 분들이 지역구 있어요. 있으면 빌 받았다. 자기 지역구 있으면 머리에 띠두르고라도 나와야죠. 근데 전화도 안 받는 게 이 무슨 비겁한 태도예요. 저는 그거는 이 지역구 지역구 입장 민주당 입장은 그냥 정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일단 돼요.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지방 자치 이 김포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부터 메가시티 하는 게 맞다. 그게 당의 입장이고 그 김포 의원들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럼 찬성 반대를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명확히 얘기하자면 어쨌든 찬성 반대로 반대 몰아가는 입장. 거는 이제 국민의힘 프레임이죠.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주된 게 아니다. 그게 굳이 제가 보기에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반대. 사실상 반대인데 아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서울시에 편입된다고 해서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오히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예타 면제 부분 이런 걸 추진해 보자는 게 더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현 변호사님이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김포시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 당에서 다 얘기했죠. 그분들 얘기하고. 저 국민의힘도 그렇게 뭐 될 그분 거라고 입을 생각 안 한대요. 그러니까 네. 뭐 한번 그렇게 던져본 거잖아 그냥.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김포 서울 편입 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TK도 절반 이상 반대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반대 41%, 좋게 본다가 30%로 반대가 높은 건 맞지만 아, 네, 절반 이상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7일부터 4일간 조사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민주당이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네. 여론조사 결과가 좀 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는 거라고 좀 보세요? 일단 명확한 결과가 있을 것 강서구청장 같거든요. 선거가 뭐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건 아니라 국민의힘 오히려 반사 이익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뭘 사실은 안 돼
출마해서는 안 된 후보가 나온 거니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뭔가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슈를 주도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처럼 결국 신문 일면에 뭐가 나오냐 문제인데 계속 그 전에 혁신이 나오면서는 인요한 혁신이가 막 계속 던졌잖아요. 뭐 그때 사면 그다음에 사면이란 말 쓰지 말고 징계 취소 그다음에 뭐 지금 중진 불출마 얘기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신당 얘기가 온 지금 뉴스를 장식하고 있어요. 이준석 얘기 아니면 거의 뉴스가 없을 정도거든요. 이준석이 누구 만나고 무슨 얘기하고 그다음에 누구랑 뭐 통화하고 이게 다 뉴스거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내세울 만한 이슈거리가 없어요. 지금 주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율 싸움에서 좀 지고 그렇죠. 있는 결국은 모양이거든요. 관심이라든지 이슈를 주도해야만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얘기는 뉴스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뭐 비명계가 탈당하냐 마냐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것도 약간 부정적인 뉴스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위기 상황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저는 이거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 친이 친박 막 공천 싸움 할 때 같은 여당 내 싸움이잖아요. 그때 야당은 굉장히 지리멸렬했어요. 사실상 야당 역할을 친박이 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도 친이 친박 싸움에 민주당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도 사실은 야당 역할,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는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야당 역할을.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 설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이 수사는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 버렸고 뭔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계속 지금 맞서 왔잖아요. 야당을 맞서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왔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에 맞서는 야당의 역할을 야당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상황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해요.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다 그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지.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역량이나 전국 이슈 주도를 하나도 하지 못했고 그냥 오로지 본인 재판 나가면서 당대표직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이용했다.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이 반영된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전통적인 구도로 볼 수 그거는 있다면 뭐 지금까지 뭐 1년 왜 민주당 편드세요? 편들드는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인물이 그 변수 좀 이렇게 아주 세게 들어오는 면이 있잖아요. 그 변수도 요새. 이렇게 주도하고 조율하고 대비하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왔구나.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전국 주도권 이슈를 하나씩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내년 총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우리가 그냥 실수 없이 그냥 내 체제를 강화하면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도 내 사람 심고 사무총장도 안 바꾸고 인재위원장도 내가 하고 그래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면 내년 총선 무난히 이길 거야. 침대 축구하는 거죠. 지키기. 과연 그것으로 국민들이 그래 민주당이 대안 세력일 거야 라고 할지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약간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 동요하거나 뭐라고 할까 좀 추이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뭐 김종민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지역구 뭐 사무실에서 뭐 좀 과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글을 남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명계에 갖고 있는 공천 학살에 대한 공포감을 지우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점까지 안 나간 거죠. 최근에 그 최고위원 임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의 모멘텀에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비껴 나갔는데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당내에서의 어떤 통합에 관한 메시지와 실천을 좀 더 보여줬으면 그랬다면 저는 이게 더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을 텐데 맞아요. 지금 치고 갈 때 수성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이게 유권자들도 바로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남겼는데 그걸로는 좀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 직접 인재위원장. 맡기로 한 거. 인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이 아니라 인재위원장. 요거 직접 맡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근데 그거는 뭐 전통적으로 맞아요. 민주당은 뭐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이해찬 대표라든지 다 직접 맡았어요.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시는 건 맞는데 본인은 그거보다는 좀 큰 정치인의 모습, 통 큰 정치의 모습을 이런 거 다른 분들 임명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었는데 보다 더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 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래 사무총장은 원래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예요. 뭐 당대표 임명했다고 해서 그걸 공산당이라고 그러면 뭐 국민의힘이나 여당이나 사무총장은 원래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고 선거 국면에도 원래 자기하고 이제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임명 못 하잖아요. 왜 보세요? 대통령실에 임명하니까 그렇죠. 지명직 최고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명직 최고도 사실은 그렇게 이슈가 안 돼요. 국민의힘 보시면 지명직 최고라 그렇게 이슈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 했다가 나중에 뭐 임기 되면 그만두고 이런 거라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본인의 정치적인 그 역량을 키워준 정도밖에 없는 거고 인재도 우리가 이제 자꾸 영입하다 보니까 원래 정당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게 항상 있어요. 정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잡아놓은 고기고 항상 영입만 하느냐 해서 영입을 빼고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인재위원회라고 예전부터 하고 당내 그러니까 당이라든지 당 주변에서 활동했던 분들로 중심으로 가겠다 그런 의지 표현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저도 뭐 당사자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자꾸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나와서 뭐 공천 학살하느니 뭐 자객 공천이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 기본적으로 경선을 합니다. 경선을 해요. 그러면 경선이 두렵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들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보좌관 7, 8명, 9명 있고 시도위원들 몇 명 있고 3년, 4년 동안 심지어 뭐 3선, 4선, 5선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한 20년 동안 활동한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친명이라는 사람이 와서 활동한다고 해서 나 경선이 무서워. 그러면은 뭐 그만두면 되죠. 나는 그거 자체가 무슨 뭐 자기 공천 학살 얘기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게 원외 인사가요. 현역이랑 싸워서 이기는 비율이요. 5%? 10%? 3%? 몇 프로 안 돼요. 예. 근데 그게 두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그게 말이 돼요? 이게 그 이제 친명 쪽의 주된 입장이긴 한데요. 당대표의 역할이요. 그런 뭐 경선 열심히 하세요. 그거는 뭐 공정한 룰이니까 다들 알아서 열심히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당대표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비명계라고 하더라도 친명계 인사들 어느 정도 좀 그쪽에서 경선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너무 활동하면 그 입지가 좀 위협받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일부러라도 약간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당대표인데 그런 것도 안 해주니까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경선하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건 방치가 아니고 그냥 완전한 공정 경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정당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간다 그러면 위에서 말리고 아니야 이분 이게 우리 줘야 되니까 말아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민주당은 수도권이고 전국에 민주당이 될 만한 지역에 현역 아닌 데가 없어요. 맞잖아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안 된 데는 다음에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현역하고 어쨌든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원외 인사든 비례대표든 다 붙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도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 있고 이런데. 근데 그거를 마치 교통정리, 저도 사실은 처음에 올해 초에 현수막 걸었을 때 엄청 욕먹었어요. 예의가 없다, 뭐 싸가지 없다, 왜 그런 거 얘기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지금 좀 편한 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같이 욕먹는 상황이라 이제 욕은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하거나 신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차피 뭐 욕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정리가 안 됐다, 뭐 조직의 생리도 모른다, 뭐 예의가 없다, 싸가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뭐 오해를 많이 받아온 소수 정당 지지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위원장님. 사실보다는 인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 변호사님이 이제 논리적으로 다 맞는데 그걸로 안 먹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지난 총선 때 강선우 금태섭 경선에서 뭔가 좀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그 경선 결과가 그렇겠냐. 그렇다면 지금은 공정 경선 관리는 예를 들면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리더형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탕평이라는 가치를 조금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교통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교통정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여당의 현재 움직임을 좀 의식을 해서 개항을 버리고 좀 험지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마 쌍방울 사건도 수원에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법인카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는 멈추지 않을 거라 봐요.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김기현 대표가 뭐 험지 나가라는 거 다르죠. 김기현 대표는 만약에 험지에 나가서 안 되면 구속되거나 뭐 수사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국무총리 각과 장관 각과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놓게 되면 이게 구속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위기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뭐 이게 바깥에서만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 경북 출마를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절당했다라고 공식 선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TK 출마설과 관련해서 낸 아이디어가 뭐 민주당 바깥에 혹은 뭐 이재명 대표 잘 안 되길 바래서 이런 사람들만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TK 선거를 나가든 아니면 선거를 안 나가고 불출마를 하든 이것도 분명히 선택지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분당으로 다시 출마하는 그 방법이 더 패도적일 텐데 그러니까 더 위협적이고 뭔가 좀 센 그걸 텐데 어쨌든 그 네 개 중에 있지 않을까요? 계양, 뭐 성남, TK, 불출마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비명계를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현근택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박할 논리가 많지만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이 내년에 배지를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반박을 안 하겠고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야당의 큰 지도자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을 것인지는 내년 총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개항에 출마하면은 아유 그냥 배지에 연연해서 이럴 거고 지역구도 타파라는 큰 명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고향인 안동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하면 야 그래도 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하여간 내년 총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2027년도에 야 대권 후보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에이 역시 이재명은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이제 국회가 좀 논란이 있었죠. 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이게 여야 쟁점 법안이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막을 거다. 이런 예고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필리버스터 취소하고 이제 국회를 나가면서 이게 그냥 두 법안이 통과가 돼 버렸어요. 네. 근데 뭐 이게 어차피 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 여당 네. 입장은 이런 것 같기는 네. 한데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훌륭한 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윤재호 의원이 난 플랜 B 나의 전략의 승리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하루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검사 2명도 같이 했죠. 예. 이것을 본회의에 하나 상정도 하고 보고도 했어요. 그런데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는요. 규정이 있어요. 예. 보고가 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은 보고해놓고 바로 표결 처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오늘 하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필리버스터 하면 4박 5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금요일 오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표결 처리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안 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본회의가 열리지를 않게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 찾아가가지고 금요일날 본회의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김진표 국회의장은 잘 얘기해보세요. 네, 이렇게. 본회의는요 여야가 합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한테 동의를 안 받아오면 나는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못 열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동관 탄핵소추안은 이제 이거 어떻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거는 철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회기 내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는데 자동적으로 폐기되면은 같은 회기 동안 또 못해요. 그럼 올해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철회를 한 거죠. 예. 이 부분 가지고도 막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에서 이건 철회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이게 예산안 처리 때문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11월 30일 날 보고하고 12월 1일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엄청 당황했죠.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예상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날 회의가 1시간 몇 분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만약에 회의가 계속 됐으면 24시간 넘었으면 표결을 할 수 있었는데 24시간 되기 전에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불이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94년인가도 이런 적이 있어요. 국방부 장관 회의만건이 올랐다가 철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말씀처럼 보고 후 24시간 이후 표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의 그 보고가 본회의에 그냥 단순히 보고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안으로 상정해서 표결을 못한 경우인데 의안 상정이 안 됐고 상정이 안 된다면 이제 처리할 수 있고 그게 또 94년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 의안과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처리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또 뭐 권한쟁의 심판 가고 뭐 법원에 헌재에 가처분 한다 그러는데 가봐야 국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마 11월 30일이죠. 30일에 아마 안건 상정해서 12월 1일에 표결을 저도 그렇게 봐요. 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중간에 또 직회부 과정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넣었는데 그게 또 헌재에서 얼마 전에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싸우든가 아니면 그냥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든가. 그래서 저는 이 두 법안이 되게 중요한 법안이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냥 추진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뒤늦게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참 아쉽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결재를 하는 게 역사의 순리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들 전망하세요? 이 두 법안 다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근데 거부권 행사하는 거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그 여야가 교착 상태가 심하게 지속되다 보니까 대통령 거부권이란 카드가 너무 쉽게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의회에서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게 악법이든 뭐 좋은 법이든지 간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 탄핵은 명분이 없는 탄핵이었다고 보는데 무슨 뭐 위헌 소지가 있거나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법률 위반이 있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또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간의 그 어떤 국정의 공백 같은 것들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거 온전히 민주당 탓으로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결사반대를 했었던 거고 이게 돈 걱정하지 말고 파업하세요 라는 법처럼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막아왔었던 법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탄핵이라는 거랑 연결시켜가지고 노란봉투법을 그냥 내줬을 게 아니라 훨씬 더 치열하게 투쟁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회 내에서. 그걸 이렇게 냅두는 상태에서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눈치 보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그걸 믿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아마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은 방통위원장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거 법 두 개 필리버스터 하는 것보다. 근데 뭐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는 물론 헌재도 판단하겠지만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에서 각종 가처분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절차상 잘못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고 손중성 검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미 뭐 형사재판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승진을 했고 이정섭 차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전과 조회해 준 부분 그 부분이 좀 저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우리 수사기관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갔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든 뭐 경찰이든 이런 분들이 전과 조회를 이제 거의 못해요. 했다가 만약에 노고 기록 나오면 다 처벌받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가정부 이런 것까지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가정부 정도 해줄 정도면 주변에 친구 뭐 사업하나 이런 사람들을 무지기수를 했을 수 있겠네. 그렇게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분이 뭐 이정섭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단 말이죠. 국감장에 나오고 그런 걸 문제 삼는 거예요. 이동관을 왜 이렇게 지키려고 했느냐 국민의힘이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서 방통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YTN 매각과 관련해서도 방통위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방송국들의 재허가 재승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MBN 같은 경우에 이번 달 말까지 재승인을 안 해주면은요 다음 달부터는 무허가 방송이 돼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KBS ETV 여기 MBC, SBS, UHD, 지역 MBC, 각종 민방 86건 6건에
재승인 재허가를 해야 돼요. 예. 연말까지. 예. 그래서 만약 방통위원장이 없으면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부위원장 한 명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최대한 시간 끌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방통위원장을 이렇게까지 지키려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이랑 관계가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보수 참칭 패널인 장성철을 방송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막 KBS 같은 경우도 되게 흉흉하더라고요. 벌써 시사 프로그램 사회자들 다 바뀌어지고 또한 패널들도 좀 손보겠다고 하고 우호적인 사람들로 좀 바꾸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게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통위가 만약에 직무정지가 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되면 한 명 남는 거거든요. 5명 중에. 예. 왜냐면 우리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뭐 7개월간 임명 안 하니까 사퇴해버렸고 그러면 야당이 이제 2명 추천해야 되고 여당이 2명 추천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제가 보기에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 원래 국회에서 추천했으면 대통령 그냥 임명하면 되는데 임명 안 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명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탄핵안을 올린 거잖아요. 네. 이게 법원 판단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헌재로 가는 거죠. 헌재로 네. 가는데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탄핵은 좀 문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지금까지 행태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좀 조기 퇴진하는 것이 우리 예, 방송계를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법률가로서 보면 이게 지금 구성 사유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을 수 있죠. 의견이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내년 4월 총선이고 이게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사태가 정당화되더라도 그 이후이기 때문에 정치적 역풍을 아마 민주당에서 감당하는 건 총선 이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뭐는 문제다라고 하는 뭐 문제 사유들이 몇 개 밝혀지길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쨌든 위험한 칼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안전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어서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요 탄핵 추진에 대해서 4.4.5입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있을 거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한 비유인 것 같고 그냥 이제 장관 그만하고 출마하고 싶다는 얘기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와서 한동훈 장관 탄핵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이것도 아마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냐 아니냐는 것 같고 결국은 아마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본인이 뭐 출마를 하고 싶으면 빨리 사퇴해서 나올 거고 안 되면 뭐 탄핵을 받을 텐데 그 사이에 이제 눈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쨌든 이걸 포기한 건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탄핵의 시기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 한동훈 장관의 탄핵은 어떤 뭐 법률 위반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를 것이다.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너무 밉고 민주당 입장에서 자꾸 시키는 대로 잘 안 하고 그 보수 진영 내에서는 꽤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여기를 꺾어놔야 이재명 대표의 수사도 좀 차질이 생길 것 같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떤 주요 주제 중에 한 명을 꺾는 그런 인상을 줄 것 같아서 계속 카드를 만지작 하는 건데 또 이렇게 해서 꺾자니 역풍 맞을 것 같고 하면서 진짜로 한동훈 장관 자체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으냐를 계속 따지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좋고 나쁨을 따지자고 국무위원 하나를 날려버려서 법무부라고 하는 큰 부처 하나를 사실상 업무정지 시키는 게 맞는지는 어떤 야당이라는 포지션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라는 포지션에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총 예. 얘기를 들어보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된 이유는 괜히 우리가 건드려가지고 한동훈 장관 체급만 높여주는 거 아니야? 키워주는 거 아니야? 거죠, 뭐. 그런 생각이 있대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엄청 많이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본인 출간해서 수사받고 막 본인과 관련된 분들 100여 분 정치적인 걸 정도 떠나서 그 개인적인 화가 나는 거다. 거죠. 이해는 가죠. 어린 XX가 이러잖아요. 예.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유쾌상쾌 통쾌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일요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김준호 변호사 장성철 소장님 김재섭 도나스 위원장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일 위원.